안녕하세요. 소구본소장 김봉수입니다. 오늘 제가 건강과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에 대한 그 사업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내용과 예방접종,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건소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보건소와 병원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아마 궁금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보건소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과 건강한 삶을 이렇게 좀 누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소의 사업은 진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앓으신 분이라든지 또 당뇨, 또 고혈압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방 진료라 그래가지고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방 진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있고 임상병리 검사라 그래서 각종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이 계셔서 구강진료에 대한 그런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임산부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가 사전 예방적인 어떤 건강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그 사망 1, 2위를 하고 있는 이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 사업, 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금연, 영양 운동, 그리고 재활 보건, 비만 관리 등의 어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관리로는 이제 감염병은 과거에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감염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결핵 관리, 그리고 감염병 관리 또 방역 소독 이런 것들이 감염병 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보건 사업이 있는데요. 서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예방접종 사업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폐렴구균 접종 같은 그런 어른들의 접종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나 선천성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저소득 어린이 및 노인 안과 수술비 등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서구에는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 가좌, 성남, 검단 이렇게 4개소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나라가 치매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했고요.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또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또 에이즈 관련, 그리고 의약모를 통해서 병원이나 또 약국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방역과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방역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서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뭐 인천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제 평균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각자들의 코로나 방역을 좀 집중해주고 또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모두가 다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그 일반 국민 행동수칙 10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시설이나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외부에서도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두 번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야 된다. 손 씻기만 잘해도 상당한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하는데 손 씻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폐되고 밀집되고 이런 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익히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랬는데 최소 1m 정도의 거리는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아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반드시 가려줘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과는 접촉도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바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매일 본인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좀 자제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거리 2단계 방역수칙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은 5명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좀 개정을 통해서 직계 가족 또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이나 노인, 또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이렇게 일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는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22시까지 지금 영업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2인 이상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워서 이렇게 앉도록 하고 있고, 매장 내 좌석의 50% 정도만 이렇게 활용하고, 이게 어려울 경우는 테이블 간격을 1m 정도 거리를 두고, 또 테이블 간에 칸막이라든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라든지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의 간격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마찬가지로 22시, 10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음식물 섭취 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의 4제곱당 1명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룸을 이용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른 손님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노래방은 방역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일반 노래방과는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되 4제곱당 1명이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룸별로 1명씩만 이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는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파티를 위한 어떤 객실 운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모임 같은 거를 제한하고 식당이라든지 카페에서 그런 모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숙박시설을 빌려가지고 모임을 하는 경우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돼서 아마 이 파티를 위한 객실도 운영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활동 부분에서는 정규 예배라든지 미사, 법회, 또 시식 등 이런 것들은 자석수의 20% 이내에만 지금 인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종교시설 내에서 어떤 주관하는 모임이라든지 그 식사를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식사를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했을 때 그 마스크를 벗고 어떤 그럴 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철저히 지켜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그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이미 실시를 해서 1분기 예방접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예방접종 백신 약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만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도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접종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화이자를 이렇게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와 고위험 그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1차 대응용,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나 또 119에서 119 구급대 이런 어떤 분들을 우선 접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들을 이제 실시했고요. 또 정신요양이나 재활시설 등의 입소자나 종사자도 65세 이하로 먼저 1분기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이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취약시설, 또 입소자 종사자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도 1분기에서 대상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2분기에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또 경찰, 해경, 또 소방, 군인,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등 그 보건교사, 또 항공 승무원 등도 2분기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아시아드 경기장에 접종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먼저는 이제 65세 이상이지만 고령자 순으로 해서 75세 이상 일반인 가운데 거동이 이제 가능하고 거기에 오셔서 이제 접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종자들에 대한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동의가 다 마무리되면 그 동의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 접종센터에 와서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4세 이하 만성질환자도 2분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나는 언제 접종을 하나 궁금하실 텐데, 보통 일반 성인들이시면 18세에서 64세까지 성인들이시면 이 3분기에 접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들은 3분기에 접종센터를 통해서 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마지막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는 2차 접종자를 2차 접종하는 부분을 접종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맞지 않았던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현재는 그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기관에서 나가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이제 그 병원에서 각자 이렇게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곳에서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종센터에 오셔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에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접종센터가 되겠고요. 또 향후에는 그 검담 복지회관도 접종센터로 지정해서
검단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건강을 늘려주는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이 건강한 상태를 허약과 질병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에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가 하는 일이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감염병이라든지 이렇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사실 이제 보건소가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고 마음이 편안하면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옳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건강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장년들을 중심으로 또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자산, 건강이고 자산이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건강 관리가 곧 돈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누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 미리미리 건강을 지키고 또 관리하고 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뭐 80세 이상 사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뭐 조금 더 2030년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90세, 100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도표에서도 보겠지만은 사실 기대 수명은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은 건강 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4.3% 정도 되고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 비용이 889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생긴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의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 하버드대 등이 참여해서 다국적 어떤 연구팀이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고 또 건강한 식단,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정도의 운동을 하고 또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적정한 음주 등 이렇게 5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했을 때, 그리고 이 중에서도 4가지 정도만 꾸준히 실천한다고 했을 때도 그 결과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 암 등 만성질환 없이 사는 기간이 남자는 7년, 여자는 10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또한 병에 걸려도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좋은 예후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먼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00년 전에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라고 일본의 나가오지 히로라는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운동은 걷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걸으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뇌졸중 발생을 3분의 1가량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날씨와 상관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러나 걷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휴대폰을 통해서 걷기 앱 등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앱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걷기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이 워크온이라고 하는 걷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개발돼서 보급되고 이거를 누구나 깔고 운동을 하면은 이에 따라서 자신의 그 걷기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금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워크온의 걷기를 실천하면 포인트를 이렇게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 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워크온에 대한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그 일정 걸음을 걸으면 포인트를 줬는데 굉장한 그 호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식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 수명을 잇는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식사, 제때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는 그런 균형 있는 식사 중요하고 특히 이제 몸에 안 좋은 어떤 정제된 탄수화물 등은 일부 제한을 하거나 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표에 보시면 통곡물 등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 또 건강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 섭취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좀 실천하면 좋을 것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먼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우리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위에 뭐 캔커피라든지 믹스커피,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위에는 그 설탕이 든 가공식품, 과자, 그리고 3위에는 과일. 과일도 사실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당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서 적당한 과일을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4위로는 국수, 빵, 라면, 밀가루 음식 등, 그리고 5위는 술,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입니다. 사실 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잠자는 동안에 어떤 그 멜라토닌과 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요즘 너무 뭐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질이 저하되면은 혈당치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 노폐물도 이렇게 잠을 잘 자면 제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제거가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수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적정 수면은 어느 정도 될까? 뭐 말이 좀 많이 있지만 보통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장시간 수면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루에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을 때는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스탠퍼드가 정한 그 수면의 원칙에서 보면 취침 시간과 또 기상 시간, 수면 시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제 보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평소에 그 어떤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요인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라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스트레스라도 그것을 처리하고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한 경우 취약성이 높은 반면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처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 또한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 코티졸 그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고 근육 및 신경계가 긴장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체온이 저하되고 하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혜민 스님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샤워나 목욕도 있고 또 운동도 있고 또 사랑 표현을 주고받기도 있고 또 고요한 명상과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자기에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음주와 흡연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음주 또 흡연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처방 전에는 이렇게 보면 5가지로 지금 이제 보이는데 술 약속을 가기 전에 오늘 몇 잔을 마실지 목표를 정하고 또 배가 고프면 술을 빨리 마시므로 밥을 먼저 먹는 것도 술을 적게 마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타기나 원샷, 폭탄주를 마시지 않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술자리는 가급적 1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처방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은 사실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다른 형태로 어떤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본인 스스로 금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는 보건소에 이제 이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제라든지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금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무엇일까? 서울대병원의 김선신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실제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식습관을 개선하고 며칠간 달기를 한다고 해서 날씬해지거나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은 매일의 노력들이 모여 목표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고치고 싶거나 고쳐야 할 습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리스트에서 고칠 습관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만 고치도록 하고 건강 노트를 만든다든지 또 혼자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이런 좋은 습관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운동과 식사, 수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웰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돼서 건강 수명을 좀 늘리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뭐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을 좀 바꿈으로써 특히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0.3초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의 성공의 비법은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훨씬 더 증가하고 건강해지고 또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친구도 많고 몸에 에너지도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잘 알지만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감사할 과연 조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늘 말로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한다면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 창의력, 행복, 기쁨, 용기,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쭉 나오죠. 긍정적인 정서, 낙관성, 희망, 행복, 활력, 진정한 행복,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또 감사로 가정애를 행복을 가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서로 이야기할 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아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베풀면 내가 즐겁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효과에서 나오는데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하거나 선한 일을 하고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나면은 뭐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심리적인 포만감도 생기고 혈압은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가고 엔도르핀은 정상치의 3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1세대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수필가이시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올해 101살이신데 아직도 정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고 늘 이렇게 감사를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문학이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신적인 어떤 이 만족을 할 때 훨씬 더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입히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우리 일터와 사회가 행복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이 오셔서 보건소가 추구하는 것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